북한이 러시아한테 보낸 건 양산형이에요. 근데 그 양산형의 품질은 네. 시험용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들키지 않고 쏠까? 이런 고심이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한방의 이윤입니다. 이제 만 2년에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북한산 미사일입니다. 자, 이 군사강국 러시아가 왜 북한의 미사일을 필요로 했던 건지, 그만큼 또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지 우리로서는 궁금증을 넘어서 참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 전문 유튜버 샤르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육해공을 넘나들면서 군사 전문 유튜버로 활약 중이신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디서 군 복무하셨어요? 전 육군 나왔습니다. 아, 육군. 네네. 네. 어쨌든 미사일도 뭐 육군이 관리하는 전략 자산이니까 네, 오늘 그렇죠. 뭐 전공 제대로 찾아오신 거라고 보면 되죠. 예. 네.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거 일단 이거는 그냥 팩트로 보면 됩니까? 네, 이 잔해를 조사를 했거든요. 어. 잔해를 조사했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안에 네. 잔해를 보니까 한글도 나왔어요, 사실. 요즘 말로 빼박이군요. 네, 빼박이고 사실 원래 이게 북한의 이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이제 카피판이거든요, 사실. 아, 이스칸데르 하면 러시아의 그 비수. 네, 그렇죠. 걸프전에서 걸프전 때문에 이제 다시 개발하게 된 그게 이스칸데르죠. 그 걸프전에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용되는 걸 보고 그걸 네.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확히 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스칸데르를 이스칸데르? 이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만든 건데 성능이 거의 유사해요. 근데 약간 디테일이 다른 게 있거든요. 이건 북한이 열병식 할 때나 뭐 이렇게 북한 중앙정서 통신 방송에서 네. 나온 것들 그거하고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북한산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KN-23. 네. 위력이 어느 정도예요? 이게 보통 사정거리가 한 500에서 한 600km 정도 되고요. 와. 그다음에 탄두 중량은 약간 극비긴 한데 네. 보통 500kg에서 1톤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도심지에 떨어졌다. 굉장히 큰 주변에 있는 건물이 무너질 정도죠. 일단 사거리가 600km 날아간다는 거는 네. 한반도 전역이 다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모두 얘기고. 사정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사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그것도 걱정은 되지만 네네. 이게 자칫 방향을 틀면 우리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봐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 실전에 사용돼서 그 정도의 위력을 발휘를 한 건가요? 재미있는 얘기를 우크라이나에서 했어요. 러시아가 북한제 미사일 24발을 쐈는데 2발 정도 목표에 명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명중률이 10%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미사일 하면 보통 북한이 미사일 시험한 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억 속에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이러잖아요. 오늘 새벽 뭐 6시쯤에 북한이 무슨 동해상으로 뭐 미사일 발사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뭐 미사일 실험을 해서 어디를 뭐 타격을 했다, 명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만 놓고 보면 북한 미사일이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 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나 뭐 사거리나 이런 것도 수준에 다다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시험용과 양산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양산형이거든요. 예. 북한이 러시아한테 보낸 건 양산형이에요. 근데 그 양산형의 품질은 네. 시험용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물론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이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쌓아간다라는 네. 거. 사실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실전 데이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도와준다라기보다 지금 북한이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약간 모의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만점짜리 질문이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런 질문 못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24발을 쏴서 2발이 명중했더라도 그 2발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 2발을 가지고 굉장한 연구를 할 거예요. 예. 미사일이라는 건 발사하는 순간부터 떨어질 때까지 교신을 계속할 수 있어요. 네. 그 데이터가 고스란히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하죠. 이 2발이 왜 성공했을까? 이 2발이 마지막 순간에 적의 요격을 어떻게 피했을까? 네. 이런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죠. 실패한 것, 성공한 것 데이터를 양쪽에서 다 얻겠죠. 이걸 가지고 굉장히 면밀한 분석을 할 겁니다. 네. 정리를 하면 자, 이제 걸프전에서 사용됐던 그
러시아 미사일이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죠. 예. 그런데 그거를 패트리어트가 잡았잖아요. 잡은 건 아니지만 보고서 화들짝 놀랐죠. 러시아가. 저런 것도 있네. 러시아가 놀란 게 그 패트리어트 네, 미사일. 네, 그래서 네.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피하겠다면서 나온 게 이스칸데르인데 그렇죠. 북한이 그걸 카피한 게 네. KN-23인데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쓰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산 무기를 자기네들 거 카피한 북한 무기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인지. 첫 번째 미사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얼마예요? 한 발에 이런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요 한 수십억 합니다. 한 20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쏠 때 손 떨릴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 러시아가 미사일 그동안 많이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잖아요. 2년 지났잖아요. 얼마나 싸졌겠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적 우리가 운영하는 거하고 네. 비슷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저렴한 거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이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은 네. 국경도 맞닿아 있고 하니까. 북한은 무기가 또 주로 실비라 나라에서 다 내주니까 그렇죠. 가성비가 이거 좋잖아요. 비교적 싼 가격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카피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비슷하네? 우리가 쓰던 거하고 이렇게 쏠 수 있거든요. 납기도 빠르죠. 북한.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예. 역시 배달의 민족은 좀 통하는 DNA가 또 있는 것 이게 좀 같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통하는 거. 예. 자, 그런데 현대전에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전략 자산 무기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건데 우리가 그 북한 미사일에 계속 방어만 한다고 네. 온 나라가 공포에 떨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좀 선제 타격 무기, 북한 어떤 미사일에 맞설 수 있는 거 네. 있습니까? 있죠. 우리도 말씀하셨듯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사실. 그다음에 모든 방어 무기는 공격용 무기에 최소 10배가 비싸요. 보통은 100배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는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공격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용 무기는 타켓 정해놓고 그냥 쏘면 되잖아요. 방어용 무기는 뭐예요? 날라오는 걸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방어용 무기만 갖고 있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죠. 우리도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네, 대표적인 거. 이제 현무 시리즈죠. 현무. 예, 현무. 현무 4부터 얘기할까요? 네, 현무 4. 네. 보통 이제 고위력 탄두라고 하는데 고위력 탄두는 이게 보통 이제 8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요. 8톤이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조금 전에 KN 미사일이 500kg 1톤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이러는데 8톤이면 이런 미사일은 없어요, 세상에. 사실. 그럼 좀 실감나게 그거 네. 떨어뜨렸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폭약만 8톤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사실 이 8톤은 중금속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벙커 버스터입니다. 왜 이걸 쓰느냐? 벙커 버스터란 건 뭐냐면 땅 밑에 있는 걸 뚫고 들어가서 이제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북한이 주로 그렇게 지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 얘네들 갱도화 시켰잖아요. 그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예. 만약에 일반적인 한 1톤 정도의 탄두를 실었다? 그럼 굉장히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 탄두 무게하고 사거리는 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반비례하죠. 반비례하잖아요. 네네. 그럼 8톤 정도 실으려면 사거리는 짧겠네요. 한 200-300km 정도 200-300 날아갈 수 킬로미터 있고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계속해서 개량이 되거든요. 네. 로켓 부스터도 개량이 되고 크기도 더 키우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무거운 탄도를 싣고서 500km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네. 현무4는 일단 지금 실전 네. 배치가 된 상태인가요?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그 개량형, 네. 뭐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는 네. 현무5는 그럼 어떤 거예요? 얘가 조금 더 개량됐고요. 더 멀리 더 날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범용성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탄두의 무게를 여러 가지로 조절해서 네. 예를 들어서 천연 안반 밑에 있는 기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갱도 밑에 있는 기지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산에다 파서 이렇게 동굴을 파서 만든 기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알맞게 적절하게 쏠 수 있고요. 예. 훨씬 현무4에 비해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사거리 연장도 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죠. 북한도 이런 현무4, 5의 존재를 알고 있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지금 KN-23, 네. 개량형인 24, 25까지도 휴전선 그 부근에 전진 배치해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북한이 그 휴전선뿐만 아니라요. 여기저기 이제 다 해놨죠. 왜냐하면 감시야산에 걸리거든요. 우리의 잠시야전에 네.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한미 연합 감시야산에 걸리기 때문에 인공위성
뭐 무인 정찰기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이걸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열차에 실른다든지 그다음에 저수지에 넣어놓는다든지 예. 아니면 잠수함에 탑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그 미사일을 투발할 수 있는 그런 투발 수단, 네. 플랫폼 네. 이것도 요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던데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잠수함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상 발사 시스템도 있는데 좀 이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커다란 군함에서 어. 약 80에서 15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쐈다고 하면 뭐 하도 자주 쏘니까 이제 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쟤네가 어디서 쐈을까? 네. 잠수함에서 쐈냐? 네. 지상에서 쐈냐? 뭐 잠수함에서도 쏘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북한도 지금 그 단계까지 왔죠. 얘네들도 이제 SLBM이 있으니까 예. 북한도 SLBM이 있고, 근데 우리도 SLBM이 있고요. 사실 기술적 수준에서는 우리한테는 안 됩니다. 네. SLBM도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 같이 플랫폼을 다양화하려고 굉장히 북한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시자산이 자기들 머리에 많이 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걸 들키지 않고 쏠까 아. 이런 고심이 있죠. 그럼 지상에서 쏘는 거랑 잠수함에서 쏘는 거와의 차이는 들키냐 안 들키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이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이제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네. 북한이 이제 SLBM 탑재하는 잠수함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잠수함은 사실 그렇게 쓸만한 물건은 아니에요. 네. 쓸만한 물건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북한이 시작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SLBM 네, 이게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잠수함에서 쏘는 게 특별히 그렇게 위험한 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탐지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동해하고 서해는 잠수함한테 굉장히 천국입니다. 이게 온도 변화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이제 소나라는 걸 쏘거든요. 아. 음파를 쏴요. 음파를 쏴서 탐지를 하는데 네. 온도 변화층이 있으면 이 음파가 굴절이 됩니다. 어. 그래서 잠수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잠수함이 이게 북한에서 이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북한에 있는 어떤 항구에서 출항했다. 네. 그 순간부터 추적해야 돼요. 어. 그 순간부터 모든 감시자산을 총동원해서 추적해요. 얘가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와서 어디다 쏠지 모르니까. 네. 근데 우리도 이게 있거든요, 사실. 어. 우리도 SLBM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SLBM 수준이 더 높아요. 어떤 면에서요? 잠수함도 훨씬 더 좋고요. 미사일 내 능력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북한보다 일본이 우리나라 SLBM을 더 싫어한다는 아하. 얘기예요. 자기네들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SLBM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효과가 있냐면 네. 너네가 우리를 먼저 선제 공격해도 우리가 보복할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너네들한테 충분히 보복할 수단이 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무 4 네. 그리고 현무 5 네. 그리고 그 북한의 KN-23 네. 이 전력을 비교하면 누가 승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무도 기술 원천은 이스칸데르예요. 우리도 이제 러시아 쪽 기술 받아서 한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미사일의 정밀성, 그 다음에 양산된 품질,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구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땐 네. 우리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미사일이 있고 또 네. 방사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방사포는 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북한 열병식 하면 뭐 트럭 위에 이만한 뭐 이게 파이프 같은 거 여러 개 싣고 나오는 거 있어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방사포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한이란 나라가 방사포의 진심이에요, 사실. 얘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사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포는 한마디로 여러 발을 막 예, 동시에 쏘는 그런 로켓을 거예요. 여러 발 촥슉슉슉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북한 보통 이제 나라들이 갖고 있는 방사포 가장 큰 구경이 300mm를 안 넘거든요. 네. 우리도 이제 270mm 갖고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째는 400mm, 600mm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0mm 정도 되잖아요. 네. 거의 위력이 탄도미사일급입니다. 중요한 게 또 뭐냐면 탄도미사일은 그나마 높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잖아요. 네. 이게 고도 한 100km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요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나마 요격이 수월해요. 네. 문제는 방사포는 이게 쉽게 말해서 고도가 굉장히 낮은 고도 한 4, 50km 요 이하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와요. 마하 4, 5 정도 예. 속도로. 이렇게 날아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북한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더군다나 북한이 방사포에
안에다가 여러 가지 개량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GPS도 넣고 뭐 위성 관성 항법 장치도 넣어서 비교적 정확히 날라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또 워낙 구경이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네. 사정거리도 한 500~600km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뭐 화성 11 가형 나형보단 네. 이 방사포가 더 무서워요. 무섭다. 네.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네.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그 북한의 KN-23 같은 네. 미사일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왔다. 네. 우리 쏴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 이런 요격, 이 방어 체제는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탄도미사일 방어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다층적으로 이런 요격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아, 고도 층층별로 네. 촘촘히 네.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도 뭐 100km부터 고도 한 10km까지 막 다 깔려 있어요. 그래요? 예. 어. 그만큼 우리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 하나 쏘는 게 낫죠. 네. 이걸 막으려면 몇 배의 돈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촘촘한 다층망 방공망을 우리가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 요즘 북한 미사일이 뭐 네. 중거리, 단거리, 장거리 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죠. 위협의 방식을 계속 바꿔오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우리도 그만큼 촘촘해질 수밖에 네, 없을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하층 고도 방어는 LAMD라는 게 네. 맞고 아주 고고도는 사드가 있고 네. 그럼 이 중간 단계 이거는 뭘로 막아내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이제 오늘 우리 주제죠. 천공 시리즈가. 천공2? 네, 네. 천공2가 이제 중간 단계를 하는데 사실 그 위에 단계도 또 이제 하려고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천공2. 자, 이거는 분명히 2가 나올 때는 1이 있었다라는 원이 건데. 있는 거죠. 네. 예. 1과 2 뭐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일단은 레이더를 비롯한 시스템은 같은데요. 네. 미사일 자체가 다릅니다. 천공1은 항공기하고 탄도 미사일 전부 다 요격이 가능한데 네. 문제는 요격하는 방식이 파편탄을 확 뿌려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탄총을 딱 쏴서 네. 탁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이런 건데. 근접해서 그 네. 파편으로 떨어뜨린다. 그렇죠. 직격이 아니고. 네. 예. 근데 천공2는 직격입니다. 근데 직격이 훨씬 효과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때린다. 히트 네. 킬. 예. 잘하시네요. 예.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보통 제가 딴 데 가서 히트킬 말씀하시는 분 잘 없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일단은 이 파편탄을 하게 되면요. 네. 이게 자칫 상대방의 탄두가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탄두가 날아오는데 예. 상대방의 탄두가 만약에 화학탄이에요. 혹은 생물학탄이에요. 네. 근데 이런 파편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확실하게 그 탄두까지 파괴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 이 탄두가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추진부만 타격하면 안 돼요? 그것도 힘들어요. 예. 이게 우리가 추진부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히트킬 방식은 예. 이게 직격을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생화학 탄두 같은 것도 충분히 무력화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격을 한다는 거는 북한의 뭐 항공기든 네. 탄도미사일들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보통 마하 한 4 이상 속도로 날아오지 않나요? 네.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거를 어떻게 얘가 가서 정확히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건지 저는 이 방식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천공 시리즈에 뭐가 있냐면 네. 측 추력기라고 있어요.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면 네. 보통 미사일 방향을 바꿀 때 예전에는 뒤에 있는 꼬리 날개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사일 중간에 요 옆에서 이제 추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도 이제 엔진 모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추진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훨씬 급격하게 기동을 할 수 있죠. 궤도를 미사일이. 수정할 수 네. 있고. 특히 우리나라 네. 거는 대부분 축추력기가 있는 미사일들이 한 번 축추력을 하고 말아요. 네. 근데 천공은 처음에 한 번 축추력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축추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동하는 목표도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마하 7까지는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죠. 그럼 천공2는 실전에 사용된 그 경험이 있어요? 아직은 없죠. 우리나라에서 천공2 실전에 사용하면 큰일 났죠. 그건 북한이 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천공2가 사실 묻힐 뻔했어요. 사실 묻힐 뻔했어요. 천공2 우리 직격으로 해서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뭐가 있었냐면 2016년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쏩니다.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 무수단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네. 북한이 이걸 고각으로 쐈어요. 그래서 내려왔거든요. 그럼 속도가 엄청날 텐데요. 보통 탄도 미사일이 말씀하신 것처럼 4, 5 정도인데 네. 이 무수단은 고각으로 쏴서 내려올 때
무려 마하 20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놀란 거죠. 지금 천궁2 가지고는 요격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칫 천궁2가 묻힐 뻔했죠. 네. 더 이상 양산이 안 될, 처음에 한 7대 정도, 7세트 정도 양산하고서 더 이상 양산하지 말자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바로 이 타이밍에 UAE가 우리 그거 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랍에미리트가. 네, 아랍에미리트가. 그때 한 4조 원어치 사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네. 2022년에 샀어요. 2022년. 예,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사우디하고 같이 이제 예멘 내전에 참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후티 반군이 쏜 탄도 미사일에 무려 40명이 넘는 아랍에미리트 군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네. 저거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자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어. 이게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한국 거 엄청나게 쓰자. 비싸요. 예. 근데 보니까 성능은 비슷한데 우리 거 보니까 4분의 1 가격이거든요. 더군다나 패트리엇은 네. 옮기고 난 다음에 전개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근데 우리 천궁은 어. 트럭 뒤에 실렸다가 가서 그냥 이거 세우고 쏘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네. 네. 너네 그거 없애지 말고 내가 살게.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이 한 60억 정도면 네. 우리는 한 17억 정도. 15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보고 사우디가 우리 것도 샀죠. 천궁2. 그러니까 사우디는 네. 사실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패트리엇을 샀는데 네.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죠. 그렇죠. 언론이 예.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석유 뭐 증산 문제 여러 가지가 네. 있어서 좀 껄끄러워졌어요. 굉장히 그렇죠.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사우디 역시 예멘하고 내전을 사우디 역시 예멘 내전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아무리 산유국이라도요. 비싼 거예요, 패트리엇. 사실 사우디가 실전에서 네. 패트리엇으로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100발 정도 막아냈습니다. 실전에서. 근데 한 발에 50억이잖아요. 100발이면 5천억이에요. 그 사우디는 보통 계약하면 그래도 0이 하나 더 붙는 네, 나라인데 그런 네. 나라조차도 두 손 다 이거는 들었군요. 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네. 아랍에미리트 보니까 저걸 산 거예요. 어,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 빈살만이 네. 우리나라 왔을 때 네. 유독 그 천궁2에 눈독을 들였다고 하더니 그래서 뭐 통 크게 좀 사갔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번에 계약이 됐잖아요. 요번에 계약이 됐고 오자마자 그랬대요. 저거 이렇게 했대요. 싹 다 주세요. 네, 그러나요? 그냥 얼마예요? 이렇게 지갑 꺼내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사드 이 천궁을 가져간 게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사드를 들여왔거든요. 네. 사드 다음에 있는 그 요격 체계가 바로 천궁2예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네. 그래서 실전이 나올 뻔했어요. 실전이 나올 뻔했는데 사드가 다 막아냈어요.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탄도미사일을 사드 요격에 실패하면 그 다음에 천궁이 날아가서 요격한다면 네. 최초의 실전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고도별로 좀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네. 자, 0에서 10km 정도는 네. 이제 0에서 10km는 이제 LAMD가 있어요. 그 밑에 네, LAMD가 그 밑에. 있어요. 근데 LAMD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나오죠. Low Altitude Missile Defense예요. 그러니까 네. 저고도. 그렇죠. 이제 10km 밑에. 그러니까 이거 10km 밑에서 뭘 요격해야 되냐? 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죠? 북한에 방사포? 이 방사포형이에요. 아. 이게 방사포를 요격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예, 천궁, 천궁, 원, 원, 투 투. 이런 애들이 네. 있는 거고.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사드죠. 이제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같이 있는 거예요. 엘셈이라는 건 언제 등장하죠? 엘셈이라는 건 네. 지금 개발 중이에요. 아. 우리가 사드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드하고 천궁 사이를 또 요격할 수 있는 게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엘셈이고 이 엘셈은 예.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사드하고 비슷한 그 요격 성능을 가질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셈은 뭐 요격 능력이나 명중률 같은 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개발 중에 아직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도 굉장히 우수하다. 사드 못지않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로 우리가 만든 걸로 다 대체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북한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미사일을 네. 발사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하는데 아마 샤를 이세현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심을 하지 않을까. 성능적으로는 우리가
손색이 없어요. 성능적으로는 우리가 손색이 없어요. 네. 이게 돈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수출이에요. 수출이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게 사실 많이 만들면 단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되면은 근데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천공은 이미 이제 뭐 중동을 뚫었고. 예, 네. 중동에서 이제 대박이 터졌고 이거를 눈여겨보는 나라가 나토 국가들입니다. 뭐 루마니아 등등. 그러니까 동유럽 나토가 예. 말씀하신 대로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저는 그래서 요즘 폴란드산 멸균우유만 먹습니다. 자, 샤를 이세환 대표님. 그런데 본명이 이세환인 거죠? 네, 샤를은 뭐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샤를이 뭐냐면 네. 이거 약간 좀 저로서 약간 창피한데 제가 이탈리아 전쟁 얘기하면서 나온 인물이 샤를 8세였어요. 아, 실전은 한 번도 치르지 않았지만 밀리터리 덕후였어요. 밀떡이었어요. 근데 거기 또 같은 팬분들 너네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제 별명이 되버렸습니다. 네. 저는 김세환 가수 김세환 씨 때문에 네.